깊은 밤, 바람조차 숨을 죽인 조선 숙종 시절의 한양 변돌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양의 어느 고즈넉한 양반가 기와집 문창살 너머로 아련한 촛불 그림자와 함께 괴이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어찌 만들었는데 어찌 나를 이리 올가매는 것이냐. 조선 최고 가문의 총망라봤던 젊은 선비 이선우 도령.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비밀 서재에서 손가락 마디마디가 잘려나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어떠한 침입자의 흔적도 없었고 오직 그가 남긴 핏빛 유서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사람의 탈을 쓴 악귀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니 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 죗값을 받노라.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양 전체를 공포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기이한 비극의 내막에는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저지를 수 없는 참혹한 욕망과 배신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기 불과 석 달 전 한양의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태평성되었습니다. 거리마다 장꾼들의 고함 소리가 드높았고 각지에서 올라온 귀한 물건들이 차고 넘쳤지요. 자자, 오셨습니다. 청나라 황실로 들어가던 최상급 비단이 왔습니다. 고운 빛깔 좀 보십시오. 마님, 이 비단은 단순한 옷감이 아닙니다. 어머나, 빛깔이 어쩌면 이리도 고울까? 마치 진짜 생명의 피가 숨을 쉬듯 사르르 빛을 발하는구나. 그 비단집의 주인은 바로 한양 최고의 겁으로 불리던 한도진 대감이었습니다. 한 대감은 밑바닥 장사꾼으로 시작해 한양 상권을 쥐락펴락하게 된 인물이었지요. 마님들, 이 비단은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아이 채령이의 혼수를 위해 따로 숨겨두었던 기물입니다. 아무에게나 팔 물건이 아니지요. 하하. 한 대감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딸 채령이 있었습니다. 채령은 빼어난 자태뿐만 아니라 학식과 인품까지 겸비해 한양의 내로라 하는 가문에서 구혼이 줄을 이었지요. 아버님도 참, 손님들 앞에서 어찌 그런 부끄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허허, 부끄럽긴 무엇이 부끄럽냐. 내 너를 위해서라면 이 한양 땅 전체를 사줄 수도 있거늘. 겉보기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완벽하고 행복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날 때 그 뒤에 드리워지는 그림자는 가장 짙은 법이지요. 이 대궐 같은 집 담장 너머에서 독사 같은 눈빛으로 이 행복을 노려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앞서 목숨을 잃었던 선비, 이선우 도령이었던 것입니다. 이선우는 겉으로는 명망 높은 벼슬아치의 자제였으나 실상은 과도한 도박과 방탕한 생활로 이미 가문이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단 하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엄청난 재물이었지요. 쳇. 명색이 양반이라는 가문이 이 모양 이 꼴이라니. 조정의 관리들도 이제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이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한도진. 그 천한 장사꾼 놈의 재산이 천지가 넘는다지. 그놈의 외동딸 채령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만 한다면 그 어마어마한 부가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것이다. 선우는 채령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문에도 능하고 예에 바른 관벽한 선비의 탈을 쓰고 한도진 대감의 집에 접근하기 시작했지요. 저분은 이선우 도령님이 아니신가? 양반의 신부님에도 어찌 저리 매사에 겸손하고 마음이 따뜻하실까?
점고 순진했던 채령은 선우가 짠 간교한 덫에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선우의 달콤한 말에 속아 그가 자신의 영혼을 채울 유일한 정인이라고 믿게 된 것이지요. 채령 낭자, 내 신분이나 재물 따위는 상관없소. 오직 낭자의 그 깊고 고운 마음씨 하나만을 평생 품고 살고 싶을 뿐이요. 도령님, 저 역시 도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애정은 깊어만 갔고 마침내 한도진 대감 역시 겉모습에 속아 두 사람의 혼인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한양 전체가 축복하는 화려한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한대감은 딸을 위해 자신의 재산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지참금을 내려주었지요. 이것이야말로 이선우가 그토록 갈망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의 참혹한 본색은 곧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혼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선우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대감이 준 막대한 지참금은 불과 몇 달 만에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되어 가고 있었지요. 도령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 많던 아버님의 재산을 모두 어디에 쓰시고 매일 밤 술과 도박으로 세월을 보내신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천안 장사꾼의 딸 주제에 누구에게 지적질이냐. 내 양반의 신분으로 너 같은 것과 짝을 이루어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것이지. 당장 가서 내 아버지에게 돈을 더 가져오거라. 도령님, 저를 향했던 그 고운 말씀들이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채령은 그제야 자신이 악마의 덫에 걸렸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지요. 한도진 대감 또한 사위의 실체를 깨닫고 더 이상의 금전적 지원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놈. 내 딸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내 재산을 탕진해. 단 한 푼도 더는 줄 수 없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재산의 줄기가 끊기자 이선우의 악마 같은 뇌리 속에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기이한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 채령이마저 사라진다면 그 엄청난 재산은 온전히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불쌍하게도 병으로 일찍 죽은 불운한 양반가의 며느리? 그렇게 만들면 그 누구도 나를 의심하지 못하겠지. 탐욕에 눈이 먼 선우는 마침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채령이 마시는 보약에 조금씩 독을 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령은 남편이 건네는 약을 매일 마셨습니다. 낭구님, 제 몸이 왜 이리 차가울까요? 아버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부인, 조금만 참으시오. 이 약을 마시면 금방 쾌차할 것이오. 자, 어서 마시시오. 선우는 죽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환호작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채령의 충직한 노비이자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본 몸종 어리가 이 모든 과정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상에 도령님이 애기씨의 약에 무언가를 넣고 저건 독약이야. 애기씨를 죽이려 하시는 거라. 월이는 이 사실을 한도진 대감에게 알리기 위해 밤중에 집을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월이는 한 대감에게 도달하지 못한 채 차가운 골목길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가해자인 이선우뿐이었습니다.
채령의 목숨은 정말 촛불 앞의 바람과도 같았지요.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는 벼락이 치고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붓는 밤이었습니다. 몸종월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채령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선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절망적인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월이의 놀이개. 그리고 이 병은 결국 알아버렸군. 부인. 눈치가 빠르면 목숨이라도 보존했을 텐데. 쯧쯧. 낭군님, 당신이 정녕 나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까? 우리 월이까지 죽인 것입니까? 난군? 하! 천한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너 따위가 내 아내라니 늘 구역질이 났다. 내 아비의 재산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너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조차 저버린 남편의 말에 채령의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순진했던 그녀의 눈망울에 순간 깊은 한과 분노의 빛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그래요. 내 당신이라는 악마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가문을 바쳤군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이선우.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당신의 뼈를 깎고 피를 말려 죽일 것입니다. 귀신. 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렇게 불쌍한 채령은 비 오는 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자의 손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선우는 그녀의 시신을 비밀리에 산에 묻고 아내가 몹쓸 병에 걸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요. 한도진 대감은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채령아, 내 딸 채령아, 어찌 아비보다 먼저 간단 말이냐. 이 못난 아비를 두고 어찌 가버린 거냐. 선우는 장례식장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처럼 오열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부덕한 탓입니다. 채령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한 대감조차 사위의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갔지요. 모든 것이 선우의 계획대로 되는 듯 했습니다. 채령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선우에게 승계되었고 그는 한양 거부의 재산을 움켜쥐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내 세상이다. 나를 무시하던 양반 놈들도 멸시하던 조정 관리들도 모두 내 발 아래 엎드릴 것이다. 그러나 악행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지는 법. 채령이 죽은 지 정확히 49일째 되는 날 밤부터 이선우의 집에서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도 선우는 기생들과 술판을 벌이고 홀로 방에 누워 잠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축축하고 비린내가 방 안 가득 진동하기 시작했지요. 내일 하인 놈들을 시켜 고쳐야겠군. 선우는 손을 뻗어 얼굴에 떨어진 물방울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묻어난 것은 맑은 빗물이 아니었습니다. 헛. 이게 뭐야? 방 안이 순식간에 암전되었고 문창살 너머로 누군가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걔 누구 없느냐? 하인들아. 당장 촛불을 켜라. 아무리 소리쳐도 하인들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피범벅이 된 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낭군님, 제 보약은 맛있었습니까?
제 목을 죄어오던 그 따뜻했던 손길을 어찌 잊으셨습니까? 살려다오. 채령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성불하거라. 성불. 하하하라. 당신이 내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월이를 죽였을 때 내 영혼은 이미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당신도 함께 가야지요. 선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하나씩 꺾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채령과 월이의 한이 그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하인들에 의해 발견된 이선우의 모습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두 손가락 마디가 모두 꺾인 채 스스로 목을 메어 차가운 시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 밑에는 피로 써내려간 유서가 놓여 있었지요. 그것은 선우가 죽기 직전 자신의 악행을 고백한 진술서였습니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 무고한 아내 채령을 독살하고 그 몸종마저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그들의 원혼이 매일 밤 내 뼈를 깎는구나. 내 죄를 현세에서 다 씻지 못하니 지옥으로 들어가 죗값을 받겠다. 한도진 대감은 그 유서를 읽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아, 채령아. 내가 이토록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냐. 내 짐승만도 못한 놈을 사위로 맞아 너를 사지로 밀어 넣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자 한양 전체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이선우의 가문은 몰수형을 당했고 그의 시신은 저작거리에 내걸려 모든 이들의 손가락질과 침뱉음을 당하게 되었지요. 한도진 대감은 딸 채령과 충직했던 몸종 어리의 유고를 거두어 양지바른 언덕에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그들의 억울한 한은 마침내 풀렸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어여쁜 딸은 다시 돌아올 수 없었지요.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 아래 두 여인의 묘비 옆에는 이름 모를 붉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마치 채령의 핏빛 비단처럼 고우면서도 인간의 간사한 탐욕을 경고하는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조선 숙종 시절의 야담 어떠셨습니까? 눈앞의 재물과 욕망에 눈이 멀어 가장 가까운 이의 신의와 사랑을 배신한 이선우. 그는 권력과 부를 얻었다고 믿었지만 결국 자신이 파놓은 탐욕의 무덤 속에 스스로 갇히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나친 욕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독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욕망의 비단이 펼쳐져 있습니까? 혹시 그 비단 뒤에 누군가의 눈물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돌아보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기이하고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